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흐름들은 단기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네.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7, 8월 중에 그러니까 3분기 중에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온 데 따른 피로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2,640, 50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밀리고 넘어서려다 밀리고 이런 흐름인데 좀 단기적으로는 좀 2,600선 조금 이탈하면서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네. 다시금 다시 2,300, 2,200 이렇게 가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전망 흐름들이 많이 변하면서 올해 1분기, 2분기가 오히려 경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견조한, 강한 구간이고요. 또 길게 본다면 3분기 초중반까지. 왜냐하면 미국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는 1%대 중후반이고요. 네. 3분기까지 0.9%, 1% 가까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단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만의 12개월 선행 EPS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견조하다. 특히 펀더멘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 실적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상승 쪽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S&P 500하고 나스닥은 52주 신고가 네, 기록했어요. 맞아요. 그거 혹자분들은요, 네. 혹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좀 미국 증시 거품이 아. 좀 껴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힘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미국 GDP 성장률은 1분기는 1.6, 2분기는 1.9, 3분기는 0.9, 4분기 내년 1분기가 0.2, 0.1 정도로 좀 낮아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둔화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둔화, 소프트 랜딩 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용이 악화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파월 연준장도 말했잖아요. 그 물가 2%대로 가는 상황에서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될 수도 있다. 옛날처럼 경기 침체처럼 실업률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실업률을 얘기하는데 실업률 저 밑에 있는 실업률이 이번에도 3.7로 반등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해서 4%, 4.2, 4.3 이렇게 올라가면 불안해지겠죠. 그래도 저는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비중도 좀 있긴 하겠지만 좀 낮죠. 근데 제조업 경기랑 서비스업 경기 정점이 달랐어요. 보시면은 이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21년 1분기에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보시면은 21년 4분기에 정점이 나왔어요. 네. 약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는 쭉 떨어졌다가 46선에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자, 그러면은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경기가 더 수축되고 둔화됨으로 인해서 경기 방향성은 우하향이 맞는데 먼저 꺾였던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잡아준다면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리고 둔화된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하나만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 선이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 보통 선행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가 저번 달에 꺾였어요. 그래서 6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신규 주문이 반등을 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서비스업 경기 아직 좋은데 왜 수축 국면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니 요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기업 활동하고 신규 주문이에요. 얘는 이미 수축 국면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조업 경기가 좀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아가게 되면 경기 둔화 폭이나 강도는 좀 제한적일 거고 다만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우하향이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제조업이 버텨주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제조업 국가들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수축은 맞지만 네. 이게 막 심각한 수축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맞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올해 내년을 지나면서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증시는 기대를 먼저 맞습니다. 반영하는 거니까 기대보다는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급격한 경기 침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뭐 상단과 하단이랄까요? 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인데 뭐 24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희. 근데 올해는 좀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미국, 유럽, 한국, 중국 경기 저점이 다 달라요. 미국은 올해 4분기 또는 1분기, 유럽은 올해 3분기, 한국은 올해 2분기, 중국은 작년 4분기.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때 다 같이 편하게 올라가면서 쭉쭉 시장을 끌어오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업종이 움직이면 나머지 업종이 쉬고 또 다른 업종이 움직이면 나머지 업종이 쉬고 이러면서 울퉁불퉁한 상승이긴 하겠지만 7, 8월 달까지 2,800톤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4분기 때 쉬는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팩터 중에 좋은 게 경기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3분기, 4분기 때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될 수 있고 0% 성장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업이익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등락이 있겠다. 박스권 등락 정도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도 경기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유럽 금리,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재개될 가능성들이 들어오면서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는 인하하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됐을 때는 지금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업종들이 좀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 방향성을 위쪽으로 쭉쭉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이렇게 오르기는 하지만 울퉁불퉁하니까 그때마다 좀 저점 매수 눌릴 때마다 그렇죠. 이 그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그림 뭐냐면 12개월 선행 EPS랑 순이익인데 이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익 전망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고 상승 여력은 커지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과 상승 목표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2610, 20, 뭐 장중에는 40을 넘나들기도 하는데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12배 초반이에요. 자, 지난번 직전 고점이 2,580이었어요. 네. 그때 12개월 선행 PR은 13.4배였어요. 오히려 그때가 높았네요. 네, 그때 높았고 지수는 올라갔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상승 여력은 커지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는 높아지고 지지받을 수 있는 레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밴드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그림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서 PER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2,400선 초반, 2,300선대였던 지지선이 지금 2,450까지 올라왔고 2,600을 넘나들기 힘들었던 상단은 2,75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밴드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동안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얕은 조정에도 사야 되는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니저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경민 팀장 생각할 때 있어서 지금 시장 방향성이나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명확하게는 좀 그렇지만 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경민 팀장이 보기에는 뭐가 그래도 가장 믿고 갈만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전 12개월 선행 EPS랑 순이익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흔들릴 때마다 사야 되는 구간이다. 만약에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꺾이게 되면 그때 비중 조절을 좀 하더라도
이게 우상향하는 동안에는 쉽게 주식을 팔거나 줄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4분기에는 좀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12개월 선행 EPS가 쭉 올라가다가 저는 2분기 실적 시즌까지 7월 중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실적을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좀 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인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 되게 낮아 보여요. 네. 평균보다 다 낮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낮아 보이는데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작년 3분기부터 계속 평균 2011년 이후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 3분기는 5.8, 평균은 6.9. 네. 1.1%포인트 낮았고요. 작년 4분기는 2.2, 평균은 4.4 낮았고요. 이번 1분기에도 6.4, 평균은 7.2, 0.8%포인트 낮았죠. 근데 2분기까지는 컨센서스는 7.0, 그리고 평균은 6.7, 크게 괴리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0.3%포인트 정도면은 뭐 실적 전망치 프리어닝 시즌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3분기가 8.0, 평균은 6.9. 네. 4분기가 6.9, 평균은 4.4. 너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중에는 미국과 유럽 경기가 영해에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좀 둔화되는 그림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원달러율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눈높이는 좀 높다.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리바이즈, 그러니까 다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멈추거나 좀 꺾이면서 시장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들 보시겠지만 12개월 선행 EPS가 순이익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4분기에 좀 쉬더라도 2024년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상승.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쉴 때 네.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이 최바닥이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죠. 그러면서 계속 좀 올라가는데 진짜 쭉 뻗어가기 직전에 조정 보면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부분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점 나오고 네. 안 좋다 하면서 그 심리에 좀 매몰돼서 맞아요. 어느 정도 딱 눈 떴더니 2,600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진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음.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지금도 못 담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시장에 악재가 없었던 상황은 없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악재도 너무 많다. 네. 경기 둔화, 상업용 부동산, 은행권 불안, 뭐 이런 악재들인데 왜 시장이 올라가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악재라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은 새로운 게 있나 싶으실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호재가 내가 예상, 그리고선 시장 흐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나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미 알려진 악재들은,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는 악재들은 어떻게 됐든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녹아듭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악재가 컸다면은 이게 시간을 가면서 녹아들면서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네. 그리고 호재들은 작은 변화고 큰 별거 없겠지라고 했지만 하나 둘 누적되면서 이 무게감의 역전이 되는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게 1분기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주식 비중이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살까 내일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5%든 10%든 사자. 네. 그런 다음에 반등하면은 거봐.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사면서 좀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계속 채워가자라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가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크지 않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고 있고 실적 전망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라든 수출도 좀 개선세를 보이고
알고 있는 그림이라서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조정을 받는 폭도 제한적일 거고 밀린다 하더라도 뭐 2000, 2200 뭐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2500선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가고 2600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신뢰하는 퍼센트 정도 5%면 5%, 10%면 10% 일단은 비중을 늘려놓은 다음에 들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밀릴 때마다 사 나가신다면 지금 고민하면서 놓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네.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며칠 전에 6월 FOMC 네. 끝나가지고요. 또 그 파월의 그 말에 의하면 네. 그 점도표상에 의하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알았다. 최대한 2번 정도 네.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던 듯한데 네. 이 금리는 더 이상 증시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일단은 네. 최근 채권금리가 많이 반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금리 민감도를 많이 선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시장을 조금 조심하자라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 어떻게 연말까지 3번, 4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냐. 이건 너무 과하다. 이게 부담스럽다라 말씀드렸는데 이젠 거꾸로예요. 많이 반영했다 말씀드리거든요.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점도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건 맞아요. 5.1에서 5.6 그리고 내년에는 4.3에서 4.6 2025년도 3.1에서 3.4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롱거런 연준에서 보고 있는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만 잡히면 5.6, 4.6, 3.4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점도표 쇼크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은 없어 라고 하면서 5%대를 유지하면은 시장의 기대와 점도표 간의 괴리가 0.6%포인트라서 좀 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FOMC 직전까지 시장에서 5.3 정도는 이미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30pp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괴리가 되게 좁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한 번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어. 그냥 15bp 정도, 25bp가 한 번 금리 인하인데 네. 그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너무나도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점도표가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 미쳤던 충격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경제 전망하고 물가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 금리 인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의 가장 핵심 중심 포인트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에도 시장은 올라가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GDP 성장 전망이 23년은 0.4에서 1, 0.6%포인트가 레벨업 됐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23개 이 정도 올라가면 플랫한 상황이면은 24년은 그만큼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둔화폭은 0.1, 0.1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총 레벨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1%라는 의미는 올해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없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 전망도 떨어뜨렸고 PC 물가, 그러니까 유가 워낙 내려가 있어서 PC 물가는 하향 조정됐는데 코어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24년 물가가 2% 레벨에서 안 변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경기 레벨은 올라갔는데 23년까지는 좀 물가 때문에 통화정책이 불안정할 수 있어도 24년, 25년에는 금리 인하 해줄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이번 FOMC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4년 금리 인하폭이 3월 FOMC에서는 80bp였는데 이번에 100bp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5년 인하폭도 120bp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너무 걱정하는 그림보다는 한 번 더 하네. 어떡하지? 이 정도 수준이죠. 깜짝이야가 아니라 한 번 금리 인상 예상했는데 2번이라네. 그런데 파월 연준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톤 다운 시켜줬어요. 자, 보통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근데 파월 연준장은 어떤 것도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
FMC가 라이브 미팅.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2월 달에 파월 연준장이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띄워놨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톤다운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면서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달에 물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던져주면서 시장이 장중에는 뭐 S&P 500 기준 마이너스 0.6%까지 빠졌던 게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 FMC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높여주고, 단기적인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조금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앞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점도표와 괴리가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러게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지표 잘 나와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은 어느 정도 와 있잖아요, 정점에. 그러면은 경기가 괜찮네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경제지표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이구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럼 금리 인하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FMC 이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시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좋은 그림들만 해석하려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행복 회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그림이 확인된다면 저는 증시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정말 증시 흐름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진짜로 좋아지는 거죠. 경기 회복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당분간은 울퉁불퉁할 수 있어도 울퉁불퉁할 수 있고 올해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이니까 뭐 트레이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밀릴 때마다 잘 모아놓으시면은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아예 비우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량을 내려고 한다는 생각에서 조정 시 매수, 반등 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조정 시 매수, 반등 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올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년엔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버틴다 생각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장을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 금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 환율도 갑자기 1,300원에서 훅훅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1월 초부터 5월 달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약했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하는 게 좀 슬로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너무 과도했던 그 원화 약세 압력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달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 위에 그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요.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 격차, 기준금리 격차예요. 누가 경기 힘이 센가, 통화정책 힘이 센가에 따라서 달러 유로화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세고 통화정책도 더 매파적일 때는 달러 강세입니다. 작년부터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일방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셌고요. 경기 흐름도 미국이 되게 못했다가 올해 2분기까지 미국이 더 경기가 좋은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달러가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 격차 정점이 3분기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고점이 10월 달에 나왔죠. 이게 정점을 통과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도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쭉 내려가서 100포인트에서 더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 통화정책 격차는 좁혀지는데 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1분기, 2분기 동안에는 박스권 100에서 105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이제 중요합니다. 2분기를 지나면서 GDP 성장률도 이제 유럽이 다시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통화정책 기준금리 격차도 이제 1, 줄어드는 0.9, 0.75, 0.3. 아. 통화정책, 경제성장률 모두 다 유럽이 좀 더 센 구간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밑으로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90포인트 초중반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달러 환율도 저희는 지금 1,300원 깨고 1,170원, 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1,200원 초반까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외환 시장 흐름들은 한국 증시, 신흥국 증시에 되게 우호적일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그림은 외국인이 정신없이 사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많이 사서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을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그림 중 하나가 요 그림인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15조, 16조 샀는데 작년 7월부터 계속 샀습니다. 네. 23조 넘게. 근데 이때는 밑에 저점 주식시장이 2,300, 2,200대로 가면은 한 6조 4,500억 사고요. 2,400, 2,500 넘나들면은 2조 5천억 팔면은 다시 2,300대로 왔습니다. 그러다 2,300, 2,200대 오면 7조를 사요. 그럼 쫙 올라가요. 그러다 2,400, 500 가면은 또 1조 정도 팔아요. 그럼 다시 2,300대로 와요. 그러다 또 사면 올라가고 또 팔면 내려가고 하다가 자 여기서 재밌는 게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정신없이 삽니다. 3월 22일이 언제냐? 코스피 지수 레벨이 2,400선대였고요. 그러니까 2,300선, 2,200선대로 가지도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넘기 시작해서 1,340원까지 가는 그림에서 외국인은 계속 샀어요. 왜 샀을까? 첫 번째로는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죠. 12개월 선행 EPS가 턴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선진국 대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가 정신없이 떨어지는 게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PER 상대 강도,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매력도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실적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빨간색이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예요. 올해 연초 이후 최근까지 5월 달까지 흐름 보면 달러 인덱스는 크게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원달러 혼자 1,200원대에서 1,340원까지 막 정신없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1월 저점에서 3월 중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 원화 약세 강도가 2020년 고점권에 근접하니까 그때부터 샀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면 아마 이거 같아요. 야 원화 약세가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전개됐어. 더 올라가도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부터 사면은 환차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쭉 사기 시작해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 막 올라갈 때까지 5월 초까지 계속 샀고 지금도 사고 있죠. 자, 이때 샀던 외국인들은 환율로만도 5%포인트의 추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차익이 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레벨 플러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인 좀 적극성을 불어넣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뭐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매수 우위를 갈 수 있는 환경들이 환율, 외환 시장에서도 그리고 실적 흐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돼서 1,200원 초반까지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선행 EPS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리고 원달러율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는 8월, 9월 달부터는 12개월 선행 EPS가 좀 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외국인이 매수가 조금 쉬거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환율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그 운용 자금이 한 100 정도면은 100. 네.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저번 달부터 계속적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양상이 있어서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50, 현금 30,
그리고 채권 한 20 네. 정도를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현금 30을 왜 남겨놨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부터는 좀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2640, 50 돌파 시도할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26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전 다시 주도주를 좀 사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중후반, 7월 초반 가면 다시 주식을 80, 뭐 7, 80 정도까지 올리려고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플로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7, 80까지 갔던 주식 비중을 다시 조금 줄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이거를 더 맥스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눌릴 때요. 네. 어떤 이제 섹터 주식을 담으면 좋을까요? 뭐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저는 이 세 업종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세 업종이 올해 상반기 내내 좋았고 외국인도 꾸준히 샀고 그리고 정책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만발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4년, 25년까지 실적, 코스피 전체 실적을 끌어가는 업종들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거든요. 코스피 전체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라는 부분인데 뭐 그냥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6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냥 끌고 갑니다, 실적을. 그 다음이 화학 IT 가전이에요. 2차 전지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은행까지 본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조선, 인터넷 정도까지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클 보신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화학,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얘네들은 바닥권에서 턴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 보시면 주가도 조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화학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바닥권에서 턴하고 있다는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그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아까 은행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은행, 건설, 유통, 정유, 통신, 은행. 은행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 사이클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뭐 토픽스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네 종목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자.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 업종은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비중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개 업종은 언더웨이트로 가지 말자. 많이 비중을 줄였다 하더라도 시장 마켓 퍼폼만큼, 마켓 비중만큼은 유지하자. 그러다가 조금 밀리면 계속적으로 오버웨이트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대표주들이죠. 근데 얘네만 좋냐 그게 아니라 다 좋은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린 거고 그리고 요 6개 업종들은 전기전자, 기계, 2차전지, 화학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통, 건설은 좀 많이 밀렸던 데 따른 뭐 반등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업종이라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위에 있는 4개 업종,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밑에 있는 6개 업종과 종목들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딱 있네요. 뭔가 되게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지금 근데 올해까지는 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업종들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이 움직였으면 동생들은 쉬고 둘째 동생이 움직이면 형님도 좀 쉬고 이러면서 울퉁불퉁하게 올라가긴 할 텐데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리고 경기 턴어라운드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될 때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SK 하이닉스도 네. 보면은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훨씬 좋잖아요. 훨씬 좋죠. 네. SK 하이닉스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레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기는 좀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앞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좀 과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도 CNN 머니 들어가서 Fear in Greed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익스트림 그리디형이에요.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거든요. 보통 이런 데서 정점이 나왔어요. 이 지금 82 정도 올라왔는데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었냐? 2023년 2월. 이때는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투자율이 급격히 위축됐는데 이때도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리스크 인덱스는 최저점이야. 리스크 인덱스. 이건 무슨 말이냐?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 부근이다. 그리고 변동성 지표는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는 2020년 1월 이후 최저점이에요. 여기서 변동성이 더 낮아질까? 반등할까? 확률적으로 보면 좀 반등할 확률이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등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비중을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은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30% 말씀드린 거는 흔들릴 때 살 수 있을 만한 금의 유동성을 좀 갖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네. 흘러낼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많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 쉬었다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라서 조정시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가서 아까 지수가 진짜 2,800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면서 그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소부장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소부장도 흐름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부장 쪽에서도 후공정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래요. 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소부장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막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산업 사이클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보일 겁니다. 얘네들 중심으로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좀 묻어두신다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해서 소부장만 이만큼 가져가시면 좀 부담스럽고 안정적인 대형주들을 가져가시는 가운데 소부장을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면은 2차 전지는 좀 큰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며칠 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도 리포트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걸까요? 자, 2차 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수요 공급 전망이 있어서 이게 여튼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25년부터 완전 쇼티지예요. 그쵸? 북미는 이미 쇼티지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25년부터 또 쇼티지예요.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은 2차전지 소재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요거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셀이 하늘색이고 소재가 짙은 파란색인데 자, 지금은 소재가 셀은 이익이 올라오다 보니까 셀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졌고요. 소재는 이익이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부담스러워졌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셀 사자. 자, 그럼 소재는 얼마나 더 떨어져요? 소재 업종도 이제 급격한 주가 가격 조정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았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 2차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업종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하고 오히려 상대적 소재 업종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애들 걔네들을 쳐다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셀 업체들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특히 올해 안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 메모를 보니까 24년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25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몇몇 개들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재업종 내에서는 요거를 보자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소재업종 내에서도 25년, 24년, 26년, 26년 이익 전망 레벨업 되는 강도가 얘가 좀 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재업체 내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또는 최근 보면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애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을 좀 사보자. 아마 대신증권, 사이버스 뭐 그런 데 들어가셔서 오늘 저희 2차전지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썼어요. 제목이 사야 할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로는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소재랑 셀이랑 이렇게 부분을 좀 나눠봤을 때 네. 너무 급등한 게 네.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 셀업체들이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거다. 특히 7월 달에는 IRA 법안 또 세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들이 나오면 또 이해득실이 커지면서 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아마 그 수혜가 셀업체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셀업체들을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2차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크죠. 예. 하루에 막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니까 10%, 16% 올랐다가 10% 빠지고 또 6% 반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저점 수준에서 샀다가 팡 튀면은 팔고 또 근처 오면 사고 팡 튀면 팔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박스권 등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적응되지 않는다. 아니면 잘못하면은 거꾸로 탈 수도 있거든요. 네. 팡 튀면 따라가서 샀다가 밀리면은 손절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저점권에 근접했을 땐 사고 올라오면 욕심내지 않고 팔고 하실 수 있을 분들만 접근을 하시지 오히려 그보다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올해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권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할 때마다 다시금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소재 쪽 아직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외국인 매매 패턴도 좀 방향성 자체가 돌아오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에는 소재 업체들도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섹터는 좋아지니까요. 계속 24, 25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쇼티지가 네. 날 정도로 좋으니까 맞아요. ETF 같은 거 그냥 모아가도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퇴직연금으로 노리고 있죠. 네. 저도 퇴직연금 최근 막 반등해가지고 반도체 좀 물려 있었거든요. 반도체도 약간 줄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좀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이런 것들 살려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인터넷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올해는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반기에 미국,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에 퀘스천 마크를 던져준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하고 포드 합작해가지고 배터리 스테이션 같이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칫하면 미국만 뭉치는 거 아니냐. 미국 자동차 기업들만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미국 이외의 자동차들은 니네끼리 알아서 해 하면은 되게 소외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걱정들. 또 하나는 이제 IRA 법안에서 한국 차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출혈 경쟁, 이익을 좀 내려놓더라도 점유율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분기 때 자동차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환율 효과도 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자 보실게요. 24년, 25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시면은 반도체, 2차전지 다음으로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오는 게 자동차예요. 여기서는 자동차가 4등으로 가요. 25년에는. 자 그럼 내년 24년엔 자동차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IRA 법안에 배제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7, 8월 달까지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는 정도. 그걸 넘어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잘 모아가면 내년에는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 물어보셨는데 인터넷 여기 들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 인터넷은 네. 1등하고 2등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널리스트,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1등 기업에 대해서는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 2등 기업은 조금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아마 올해 하반기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이즈는 있습니다. 최근 뭐 검색 점유율이 네, 구글에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데는 검색이 아니에요. 쇼핑입니다. 네. 돈을 버는 데 쇼핑이고 그리고 지금 해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 해외 기업을 또 M&A 한 게 있어요.
그 기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열려 있어서 저희는 인터넷 기업 중에서도 1등을 네.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털어냈고 이제 수익성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줘야 될 텐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와주는 그림들이 보여주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막 정고점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바닥 대비 뭐 한 50%까지는 그래도 네. 좀 올라갈 수 있지 있다.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음. 지금 흐름들이 좀 명확해요. 네. 뭐냐면은 연초 이후 3월 21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또는 그때부터 지난 주말까지 사는 애들 보면 반도체는 주구장창 삽니다. 그리고 자동차, IT 가전 기계 얘 네 업종은 뭐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연초 이후부터. 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매도했던 업종들을 사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연초 이후 3월 21일까지 가장 많이 팔았는데 매수 전환했고요. 최근 날아다니는 조선 업종도 매수 전환. 그리고 건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매수 전환. 안 오른 게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IT웨어도 아직 많이 못 올랐고 운송은 최근 들어서 움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 패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기존에 사던 주도 업종들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좀 매수 전환하는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자. 그 중 안에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있고 먼저 움직인 게 조선, 그리고 운송 요즘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볼 거는 철강, 화학, 에너지, 2차 전지 중에서 좀 소재 업체들에 대한 니즈는 조금 떨어져 있다. 철강을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차전지 뭐 관련된 홀딩스 걔를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 기대감 좀 과하다. 아직까지 철강 비즈니스가 돌지 않았는데 2차전지 비즈니스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볼게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 라고 할 때 2차전지 소재 쪽을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지나? 충분히 조정받았나? 그래서 외국인이 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 시장을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도 아 얘네들이 움직이겠다. 싸면서도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수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매매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더 눈에 제가 3월 22일을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팔고 확 팔고 살고 확 사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코스피 전체 순매수보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동차 IT가 저는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최근 기계업종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기계업종도 같이 보고 있어서 이 업종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께서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 있으시면 어떤 섹터를 어떻게 좀 담으시겠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한 50% 정도 1억이 있다면 주식으로만 한다면 1억을 주식으로만 5천만 원을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1천만 원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조선까지 1천만 원씩 5천만 원 이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있고 근데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계속 흔들릴 때마다 계속 업종별로 계속 사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억을 채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채워놓으면은 비중을 20%로 넣은 거잖아요. 이게 등락에 따라서 바뀌겠죠. 어느 날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24가 되고 어떤 건 밀려서 10 몇 %가 됐다. 얘를 좀 정리해서 얘를 20으로 만들어주고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오른 것들은 좀 정리해서 덜 오른 것들을 좀 채우는 그래서 리밸런싱 전략을 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다시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올라간 건 내비두고 싼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지금부터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 업종들을 얼만큼 싸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라는 말씀드려요.
안 좋은 애들은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016년, 17년 흐름들을 보면은 전체 26개 업종 중에 2년 동안에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8개밖에 없어요. 18개는 못했고 그중에 10개는 코스피가 2년 동안 26% 오르는데 10개 업종은 마이너스였어요. 이 정도로 차별화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싼 거를 찾는 것은 약간의 비중으로 순환매 대응을 하는 거지 시장을 따라가는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주도주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쫙 올라갔다가 좀 쉴 때 다른 주도주가 올라와주고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1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점은 나오긴 했는데 이때 주도주가 바뀐 듯 했지만 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면서 시장 색깔을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못했던 애들이 올라오는 것은 키 맞추기 정도지 주도주가 바뀌어서 다시 코스피가 3,300, 3,400 갔으면 3,500, 600 가는 그림까지는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주도주가 바뀐다면은 조심해야 된다. 네. 단기 매매는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제 일단락됐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주도주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인터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 뉴스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걱정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면은 데이터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고 4월 달부터 세미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 악화돼서 수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네. 파란색이 한국 수출 증가율이에요. 네. 더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2022년 5월에 너무 튀어서 그런 거예요. 빨간색이 1평균 수출 증가율인데 이게 2월 저점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좀 울퉁불퉁한데 금액을 보면은 깔끔하거든요. 1월 수출 전체 수출 금액은 1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반도체도 1, 2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대중국 수출은 올라가면서 5월 달에는 올해 최고치예요.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입장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건드린다? 그럼 제조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살아나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5월 달에 24억 3천만 달러거든요. 1, 2, 3, 4월 달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24억 3천만 달러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도 4억 9천만 달러. 1월 달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있거든요. 네. 자, 막연한 걱정이 있다면 데이터로 확인하자.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도 걱정만 하셔서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조금은 좋은 쪽을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뜨거운 여름까지는 좀 더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낼까 고민하신다면 아마도 여름 휴가는 편하게 네. 여유 있게 다녀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초중반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7, 8월 달에는 좀 수익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저나 많은 전략하시는 분들이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내 걱정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회에 그칠 것인지. 왜냐면은 걱정일 뿐이라고 한다면 시장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걱정했던 분들이 아니네라고 인식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7월, 8월까지는 좀 더 주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기대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혹시 또 변동사항 있으면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